자, 혈관 환자분들 중에 이제 합병증이 이제 많이들 종종 생기시는데 관절이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출혈이 생기는데 가장 치명적인 건 역시 뇌출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을 한들 뭐 약을 먹는데 일단 한번 생기면은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저 빈도로 보시면은 여기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연간 발생 빈도를 보시면 연간 발생 빈도는 100명당으로 아니고 10만 명당으로 잡습니다. 연간 10만 명당 290명에서 540명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관 환자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생기는 빈도에 비해서는 거의 15에서 40배 정도 많이 생기시는 거죠.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통계를 봤을 때 이게 뭐 1984년부터 뭐 2005년, 2007년까지 조사를 쭉 보면은 워낙 편차는 심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혈관 환자분들이 평생 살면서 혈관 환자분들 100분이 계시면 그중에 과연 뇌출혈을 겪으시는 분들은 몇 분인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연간 발생률이었고 지금은 100분 계시다면 과연 몇 분이 발생하시는가? 했을 때는 뭐 적으면 2.7명이고 많으면 15.6명이고요. 이거는 예전 통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경향이 있고요. 요즘은 좀 많이 줄었고 아무튼 평균 한 100분 중에 5분에서 6분 정도는 뇌출혈 발생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뇌출혈이 생기셨을 때 예를 보면은 뇌출혈 양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예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출혈 양이 비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삶의 질을 영향을 주는 후유증이라고 하면 뭐 절반 정도에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요즘은 보조기구라든지 휠체어라든지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보조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뇌출혈이 생기는 나이는 역시 소아 때 많이 생깁니다. 왜 특히 소아 중에서도 영아라고 하면은 영유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 특히 영아는 태어난 몇 달 안 되는 아이들인데 태어날 때 손상을 받는 경우 또 어린 아이들이 아무래도 머리를 잘 못 가누고 잘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상성 뇌출혈이 어린 아이들한테 많아서 좀 더 어린 아이들한테 뇌출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증도일 때는 빨리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 그런 것도 어렸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대부분 0세에서 10세까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 이후엔 점차 주는데 요즘 통계를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2005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많은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프랑스에 있는 환자분들의 한 4분의 1 정도까지를 조사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봤습니다. 10년 이상을 봤는데 역시 제일 어린 나이 0세에서 1세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이게 개월수를 나눠보면 6개월 이하 1, 2개월째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점점 그 이후에는 비슷하고 나이가 점점 줄어드는데 다음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이고요. 다음 미국에서 2010년에 한 걸 보면은 역시 어린아이들한테 많은 건 맞는 사실인데 어린아이들의 수가 많았어요. 어른들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가 예전 100명 중에 10명이 발생했다면 어린들에서는 5명 중에 3명만 발생을 했어도 전체적인 수는 애들이 많지만 비율로 보면 어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뇌출혈 발생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그래서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 분들하고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성인병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인병이 생기게 되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 때문에 뇌혈관 손상을 받으니까 그럴 때는 출혈이 많이 나이가 들면 생기시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20, 30대는 적고 40, 50대는 다시 늘어나는 이탈리아에서 제일 최근에 발생한 것도 역시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많았지만 60, 70대에서 7.2% 오히려 어린애들보다는 비율로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제 연세가 되시면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꼭 지금
생각은 다 뭐 관절적이라든지 출혈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40이 넘어가시면서는 생활 조절이나 음식 조절이나 하시는 걸 잘 조절하고 혈압 조절도 잘 하시는 게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보면 1개월 미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세 미만까지 그리고 10세까지는 외상 넘어져서 다치는 외부 충격 때문에 다쳐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우는 뚝뚝 떨어져서 그런 외상성이 아닌 고혈압성 뇌출혈이 많이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경막하 출혈이나 뇌 자성, 경막 이런 지난 시간에 보셨던 외상 때문에 생기는 뇌출혈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고혈압성 뇌출혈이 이런 뇌실질 출혈이나 뇌실 뇌출혈 같은 이런 출혈들은 연세가 드시면서는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계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나 성인병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를 보면 역시 어린 나이나 40대 이상의 많은 나이가 위험 인자라고 봅니다. 중증 혈압병 말할 나이가 없고 HIV나 C형 감염 환자들은 출혈성 경향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간 손상이나 전반적인 기장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출혈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물론 뭐 병증이라면 상관없지만 이게 없이 이제 중증으로 가게 되면 출혈성 경향이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가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전 뇌출혈이 있었던 환자들 를 보면은 그러니까 혈압 환자분들이 한 번 뇌출혈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평생 안 생기시는 분들이 물론 더 많고, 그러니까 한 번 생기셨던 분들을 보니까 한 번 생기셨던 분들은 또 뇌출혈이 생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론 소인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위험 소인들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뇌출혈이 생기신 거고, 또 그 잘 조절을 안 하신 경우도 있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아니면은 출혈이 됐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뇌출혈이 한 번 생겨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뇌출혈이 생기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혈압 환자분들은 대개는 이전에 뇌출혈이 있으셨던 환자분들이 다시 뇌출혈이 발생하는 확률이 좀 높았다고 보고가 된 논문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그렇게 보고한 거는 아닙니다. 증상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하니까 애가 자꾸만 잔다든지 잘 놀지 않고 처져 있고 뭐 자꾸만 먹기만 토하는 거 토하고 그러면 일단 데리고 오셔야 되고, 근데 이제 말을 하고 의사표현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가장 흔한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두통, 구역 구토가 동반된 두통이 있으면 반드시 CT를 찍어보셔야 돼요.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옆에서 누가 깨워도 자꾸만 자고 눈만 뜨고 쳐다봤다가 또 자고 말을 못하고 뭐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 딴소리하고 그런 좀 누가 봐도 좀 이상한 행동, 꼭 술 취한 사람처럼, 특히 이제 술 드셨을 때 술 드신 분들하고 보통이 잘 힘들죠. 옆으로 쓰러지려고 그러고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외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절반은 외상을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절반은 자기는 외상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면밀히 조사를 해보고 그 이후에 또 조사해보고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면은 외상이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충격에도 출혈성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의 경력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뇌출혈 치료는 일단은 오시면 급성기 뇌출혈은 무조건 항응고인자가 필요가 됩니다. 급성기이기 때문에 더 늘면 안 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CT상에서 출혈이 늘고 있는 게 보인다든지 하면은, 그리고 의식이 나빠서 수술을 들어가야겠다. 그럼 이제 무조건 당연히 되겠죠. 응고인자 출혈은 급성기 신경외과 질환에서는 특별히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으시고, 뭐 치료 방법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물론 한 응고인자를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뇌압을 낮추는 치료를 약물을 투여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수술은 일단은 혈우 환자분들에 대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가급적 빨리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가급적 빨리 해야 수술 범위를 좀 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기다렸다가 나빠진다 하면 수술 부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좀 빨리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출혈이 환자분한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기다리지 말고 지체 없이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응고인들은 투여를 해야 되겠고. 수술 빈도는 25에서 35%인데요. 이건 뭐 비슷합니다. 특별히 다른 분들하고 다르실 건 없고요. 단 수술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선택하는 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우 환자분들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열고 머리 두개골 크게 열고 뇌도 과감하게 자르고 들어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이면 작게 열고 덜 뇌를 건드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유증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생기는 뇌출혈 같은 경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마비도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재생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아주 광범위하게 심각한 손상이 아니라면은 별다른 증상없이 회복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빠르게 아주 멀쩡하게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경적 후유증, 그러니까 팔다리 마비라든지 이런 게 어른들보다 회복되는 정도가 좀 빠른 게 사실인데, 어린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지적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뇌출혈이 뇌손상을 유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생각이 듭니다. 가장 흔한 거는 운동마비가 되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뇌 부분의 각 부분은 하는 일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위 손상이냐에 따라서 어떤 후유증이 남느냐는 각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게 남고 어느 게 안 남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수는 없고요. 그러나 가장 넓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운동 능력이에요. 그럴 때는 운동 능력이 이제 반신마비가 눈에 가장 잘 띄고 그리고 가장 불편함을 느끼시는 운동 능력 마비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요.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역시 뇌정마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시작 시기는 과연 혈우 환자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거나 안 받으셨건 간에 증상이 생기고 바로 오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면 하루 정도 지나서 오는 경우가 17%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응고인자 투여받는 것도 결국 하루 지나서 가는 분들이 30%가 된다는 조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치료 시기가 지연이 되게 되는 문제는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출혈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출혈이 생기고 72시간 이내에는 초급성이라고 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그 시기 동안에 재출혈 확률이 굉장히 높고 혈압 조절이 약을 써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셔서 하루 이틀 정도 지연돼서 오신다면 출혈량이 더 늘어서 오셨다고 판단하는 게, 출혈량이 늘면 그만큼 추후에 남는 후유증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술이나 치료 방법들도 굉장히 더 심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입원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좋을 게 없으니까 하루 늦춰져 오는 것이 과연 그거에 정식적으로 조사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생겨서 바로 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있으시다는 거죠. 예방적 치료는 중증이신 경우는 예방적으로 응고인자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투여하신다든지 아니면 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잘 조절하시는 것이 있고, 특히 이제 외상을 다임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예방적 응고인자는 잘 아시겠지만 관절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뇌출혈을 과연 막느냐 그런 거는 아직 조사되는 것은 없습니다. 투여를 했다고 해서 뇌출혈을 막을 수 있다라고 결론 지어진 건 없지만 좋은 거라고 다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뇌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겠고요. 뇌출혈을 치료를 하고 난 후에 항체가 형성되는 경우도 16%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인고인자를 또 반복적으로 케어를 받으시는 입원기관을 받으시는 경우 같고 수술을 하신다든지 하는 경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양날의 검이 밑에 출혈 위험성은 맞지만 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료가 이제 지연이 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하느냐, 예후가 어떻게 되느냐는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아내는 경우가 이거는 뇌출혈 치료 시기는 서로 환자분들에게는 아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서 하루 이틀 지연이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나중에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놓고 보면 확실히 영향을 주는 거고 가장 그 시기에 맞는 치료를 또 해야 되고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되고 딱 그 시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출혈이라는 게 스물스물 계속 나는 경우도 있지만 뻥 터지고 멈췄다가 다시 뻥 터지기 때문에 다시 뻥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1분 후 수도 있고 1시간 후 수도 있고 하루 후 수도 있고 일주일 후 수도 있죠. 그래서 1분 후로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 다행히 일주일 후일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이제 제때 치료를 빨리 낮추는 게 중요한 문제랍니다. 증상이 있다면 가벼운 두통이라든지 두통이 있는데 속도 이상하고 머리에 부딪히는 있는 것 같다.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진다. 일단 병원 없어 CT 한번 찍어봅시다. 천천히. 뭐 증상 자체가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는 마비가 확 온다든지 의식이 확 나빠진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병원에 오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머리가 아픈데 머리 부딪힌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상하고 저것도 할 것 같고 감각도 좀 이상하고 뭔가 좀 다 깨름직하게 걸린다 하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CT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CT 뭐 얼마 안 합니다. 보험 되면은 얼마 안 하니까 MRI 같지 않아요. 찍는 것도 요즘은 예전에 CT 찍는데 30분씩 걸렸다고 해요. 경유의료원에 CT가 처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때쯤에. 근데 지금 CT 한번 찍는데 누워서 찡 들어갔다가 찡 나오면 끝일 경우 1분도 안 걸려요. 30초면 머리 CT 찍어요.